안녕하세요. 보험의 심리학 이윤서지 점장입니다. 세금 오락실로 유명하신 세무법인 정률 대표 세무사이신 홍석구 세무사님을 모시고 설계사들이 알아야 할 세무 지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구 세무사입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어요. 종소세 신고가 거의 다 마무리되시고 제가 여러 번 삼고초려 끝에 모시게 됐어요. 요새 조금 한가합니다. 조금. 그래도 8월이 제일 한가한 날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설계사들이 알아야 돼,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무 지식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많은 프리랜서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세금 신고 기간만 되면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어디다가 신고하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내 세금이 계산되고 신고되지? 이게 되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세금이 엄청나게 어렵고 세금을 하나하나 하면 이제 세금 강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도식에서 보면 수익 금액이라고 있어요. 수익 금액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이제 설계사 분들이라면 수입들, 네. 내가 거기서 받는 금액, 1억이면 1억, 뭐 1,000만 원, 1,000만 원. 수익 금액은 소위 말해서 플러스 받는 돈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필요 경비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내가 쓴 돈, 그래서 내가 번 돈 플러스 수익 금액 마이너스 쓴 돈 필요 경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소득 금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익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냐? 그렇진 않고요. 너 소득 버느라 조금 힘들었지, 가족을 부양했다, 그럼 인적공제도 빼줄 거고, 국민연금 냈다,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도 빼줘야 되고, 이렇게 좀 빼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소득에서 빼주는 게 소득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게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럼 세금 납부하면 되는데, 그 세금 납부할 때 너 그래도 뭐 저축해서 뭐 훌륭하다 이러면서 나라가 정책적으로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세액공제. 그래서 이 도식에서 마이너스가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3개가 있잖아요. 네. 내가 세금 줄이고 싶다, 이 마이너스 3개를 잘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세액이 결정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프리랜서 분들은 3.3, 내가 낸 세금 기납부세액 빼면 5월 내지는 6월이 돼야 되는 네. 납부세액이 나와요. 자, 이 구조에서는 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다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 사업소득 말고 근로라던가 네. 이자나 배당을 많이 받는다 하면 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더 얹어져요.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 되면 종합적으로 소득을 내는 게 종합소득세거든요. 그래서 네. 사업소득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합쳐지면 소득세율이 올라가게. 큰 틀에서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를 어떻게 또 효과적으로 해서 세금 적게 낼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 사업 소득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까지 세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세법이 계속 아주 초치기로 개정이 되죠. 바뀌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원래는 프리랜서라서 3.3%만 떼잖아요. 근데 이제 2.2%로 세율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 환급액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내가 수입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보험사든 뭐 주에든 어쨌든 수입을 1,000만 원 주지 않고요. 3.3을 떼죠. 967만 원을 입금을 해줘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2.2%로. 그래서 내가 입금을 967만 원이 아니라 978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더 많이 받는 거네요? 그쵸, 기분이 네. 좋죠. 네. 근데 기분이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요, 조삼모사거든요. 결국엔 세금을 선입금하는 거예요, 나라에. 내가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왜 967만 원밖에 못 받냐? 33만 원은 나라에 내가 선입금했거든요. 내가 안 낼 뿐이지 줄 때 떼서 납부를 했으니까, 네. 내가 납부는 안 했지만 내가 선입금을 했고, 그럼 내가 967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용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빼고 남는 그 소득 금액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이 내는데, 세금이 예를 들어서 0원이다. 그럼 나는 나라의 선입금은 33만 원을 정산해서 돌려받죠. 이게 환급. 결국에는 뭐 그냥 제가 내야 될 돈, 제가 받아야 될 돈을 그냥 그쵸. 상계 처리하는 그쵸. 거지, 뭔가를 더 받고 덜 받고의 그 그렇죠. 셈법은 아닌 거고요. 네, 그래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환급액이라는 게 5월에 나라에서 나한테 보너스 주네, 지원금 주네, 그런 생각이 용돈 주네, 들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낸 네. 돈이에요. 그럼 나라는 내가 5월에 내가 소득을 1,000만 원 벌었으면 세금이 나온 거 그냥 5월에 내면 되는데 왜 나한테 굳이 3.3을 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5월에 세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서 손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네. 미리 떼놔야죠. 5월에 너가 환급해 줄 게 있네? 내가 환급해 줄게. 근데 너가 더 낼 게 있네? 3.3 선입금 받은 것보다 더 받아야겠다. 더 내. 이렇게 하는 거죠. 보증금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2.2%로 세율이 낮아지면 떼이는 세금이 당장은 적어지기 때문에 1년에 받는 총액이 조금 늘어나네? 이런 안도감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긴 하는 게, 네. 세금이 없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1,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면 1년에 1,000만 원이면 세금은 없거든요. 그러면 내 통장에는 고스란히 1,000만 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960만 원을 받고 나중에 나라한테 33만 원을 나중에 환급받냐, 978만 원을 받고 나중에 나라에서 22만 원 받냐, 1.1%가 낮아졌다라고 해서 내 수중에 남는 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조삼모사가 많네요. 조삼모사예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떼이는 세금이 줄어들면 주의할 점이 그럼 생길 것 같은데요. 5월에 옛날하고 수입이 비슷해. 옛날하고 쓴 것도 비슷해. 근데 옛날에는 뭐 세금이 없거나 환급이 일부 됐어 라고 할지라도 내가 선입금한 금액이 적어졌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추가 납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그 추가 납부에 대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나의 자금 계획을 매달 얼마씩 일부를 떼어서 세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두셔야 되겠는데요. 분명히 5월 달에 작년보다 환급액이 줄어든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나라에서 나한테 주는 꽁돈이 3.3에서 2.2로 준 게 아니고요. 내가 나라한테 먼저 보증금 개념으로 선입금한 개념이 낮아졌기 3.3에서 때문에 2.1로 낮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금이 정산했더니 0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낸 돈 돌려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적어졌으니까 환급액은 분명히 줄어드실 거예요. 저희는 종소세 대상이잖아요. 설계사들이 종소세 신고를 할 때 절세 방법, 절세 팁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마이너스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마이너스 필요 경비라고 돼 있고, 네. 마이너스 소득 공제로 돼 있고, 네. 마이너스 세액 공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세금 적게 내려면 이 마이너스를 챙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쉬운 것부터 설명드리면 마이너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네. 대부분 저도 프리랜서 보험 설계사님들 그 소득세 신고하면 이 마이너스 소득 공제, 세액 공제를 제대로 챙긴 부분의 비율이 한 20%? 의외로 안 돼요. 네, 네. 의외로 안 돼요. 연금저축세액공제, 퇴직연금세액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1년에 600만 원까지 한도로 구입이 가능하고요. 네. 물론 더 이상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세법적으로는 600만 원까지 인정해준다는 거고 네. 플러스 뭐 IRP라던가 해서 퇴직연금으로 플러스 300만 원 더 할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총 900만 900만 원이죠. 원. 네. 네,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600이나 900만 원에 12%를 세금에서 그대로 까줍니다. 근데 네. 600만 원 납입했다. 그럼 낼 세금에서 72만 원 그냥 까줘요. 네. 내가 만약에 소득금액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입에서 경비 빼서 남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4,500만 원 이하다. 그럼 15% 너는 조금 소득이 적으니까 더 해줄게.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데 납입 한도를 꽉꽉 채워서 600, 900 하시는 분들이 제 경험상 한 20% 정도. 어렵습니다. 네. 근데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매달 하는 게 베스트고 안 되면 연말에 다가가서 네. 한 번에 해도 되죠? 네네. 네. 사실 저축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세무사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세금 깎아주겠다 하는 제도니까 네. 어디 날아가는 돈이 또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많이들은 안 하시긴 하는데 소득공제 쪽에서 노란우선공제라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하시면 좋긴 해요. 이거 하면 좋기는 한데요. 저희가 프리랜서라 원래 노란우선공제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위주로 하는 하는 거죠. 거여서 네네. 사업자들은 그냥 해당 은행에 가서 그냥 신청하시면 바로 되는데요. 저희는 좀 루트가 다르더라고요. 네. 알아보니 그 노란우선공제에 직접 전화를 해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축 개념이죠, 결국. 네, 네. 저축 개념인데 네. 소득금액에 따라서 한 200에서 600만 원까지 한도로 해서 내가 아까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익금액, 소득금액에서 이걸 빼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간단해요. 네. 결국 금융상품 들라는 거고요. 설계사님들이 금융상품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세일즈 하는 분들이 안 드시면 안 되죠. 저희 그러면 종소세 할 때 경비 처리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비 처리 항목에서 주의할 점이나 기준이나 바운더리 네.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나 또 고소득 보험 설계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언제든지 기획조사를 할 수 있는 또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의외로 근데 또 좀 둔감하세요. 아니 뭐 나한테 세무조사 나오고 있어? 분명히 대상이 분명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고소득으로 세일즈를 하면서 사람을 썼다. 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인건비 줬다. 근데 아쉽게도 인건비 처리가 안 됩니다. 프리랜서는 내가 프리하게 일하는 프리랜서잖아요. 네.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인건비에 대응되는 게 복리후생이거든요. 내가 직원한테 밥 먹으라고 뭔가 밥값을 줬다거나 복리후생적인 어떤 혜택을 줬다. 인건비가 없으니까 이것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근데 간혹 세무사님한테 맡겼든 셀프 신고를 하시든 되게 투명한 마음으로 나 인건비 줬으니까 인건비로 막 계정 과목을 넣는다던가 그런 경우는 쉽지 않지만 이제 복리후생비로 넣는다던가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국세청에서 계정 과목 자체가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갔지? 하고 바로 네. 후생비에 해당이 안 되는군요. 네. 간혹가다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 설계사분들은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해서 뭐 부산 가서 밀면 먹었어요. 그럼 그 여비교통비거든요. 간혹가다가 복리후생비로 밥값이니까 밥값이니까. 계정 과목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넣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고소득 설계사님들은 그게 뜹니다. 경고라고. 네. 이건 복리후생비 들어가면 안 되는 프리랜서인데 왜 있지? 이런 식으로. 밥값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여비교통비인지 이런 거 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계사 분들의 직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세법적으로는 많이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부분이긴 해요. 네네. 뭐냐면 접대비. 분명히 세일즈를 위해서 접대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미팅을 많이 하니까. 미팅을 많이 하고요. 네. 기존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요.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세법적으로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인 사업자는 1년에 접대비 한도가 3,600만 원입니다. 조금 넉넉하죠. 네. 근데 프리랜서는 이게 1,200만 원이에요. 1,200만 원 이상 내가 접대비를 썼다. 그래도 1,2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해줍니다. 내가 접대비로 3,000 썼어. 너 3,000만 원 아까 그 필요경비라고 부르는 비용에서 안 빼주고 1,200만 원만 비용 넣어줘요. 이게 좀 많이 억울한 부분이에요. 뭐 나중에 입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네. 분명히 내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서 판촉물을 만든다던가 네. 뭐 충전기, 뭐 파일철, 뭐 핸드폰 키링 뭐 여러 가지 판촉물을 만들었어요. 광고를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판촉비나 광고비. 근데 그거를 모르고 접대비로 넣으시는 경우도 좀 많아요. 그러면은 한도에 걸려서 비용 못 받으시는 경우 많거든요. 제가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존의 설계사님들이 저한테 안 하고 이제 새로 제가 받다 보면 기존에 신고된 내용 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건 광고비이신데 왜 접대비 하셨지?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서 항목을 정확하게 넣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이렇게 숨어있는 내가 쓴 돈은 똑같은데 네. 계정 과목이라는 걸 처리를 통해서 비용이 되고 안 되고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셀프 신고를 하던 기장 대리를 맡기던 어쨌든 세금을 내는 당사자는 설계사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그게 항목별로 맞게 들어갔는지를 더블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해주시는 분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요. 좋은 세무사를 찾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꿀팁 뭐냐면 설계사분들이 카드를 쓰시면 좋은데 그냥 계좌이체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특히 그냥 통장에서 계좌이체만 하는 경우인데 네. 제 생각에 대표적인 게 DB 구입 비용 이런 거 꽤 많이 쓰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계좌이체하고 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세액계산서 못 받아요. 그럼 계좌이체는 했는데 증빙이 없잖아요. 무조건 카드 결제하세요. 그러면 그 네. 계좌 이체를 할 때 DB 구입 비용이라고 항목을 저희가 이렇게 보내는 그 란에다가 네. 기입을 해놔도 안 돼요. 그러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카드 사용 내역은 다 국세청도 이제 알잖아요. 카드 네. 얼마 썼는지는. 네네. 아무리 국세청이랄지라도 일반 개인의 계좌를 함부로 조회할 수는 없어요. 조사가 나오지 않는 한. 내가 계좌이체해서 DB 구입비용을 1년에 7천만 썼어요. 근데 카드를 7천만 썼으면 카드 7천만 썼고 그럼 카드 가맹점 상대방이 보니까 정보통신업이라던가 뭐 DB 이런 파는 회사야. 그러면 맥락상 진짜 비용이구나. 계좌이체로 7천만 원을 이체한 걸 그냥 우리가 알아서 비용 처리하잖아요. 여기는 경비를 과다하게 넣었나? 괜히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고소득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되는 세금이 많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앞전에 봤듯이 공제 경비 항목 자체가 너무 작아서 사실 어디에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까 하면서 늘 그 궁리를 하거든요.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성실 신고 대상자가 아닌 고소득 설계사님들은 네. 번 돈이 5억이 넘지 않으면 네. 성실 대상이 아니면 나는 조사 안 나오겠지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네.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고소득 보험 설계사의 기준은 1억이에요. 수익금액 1억. 생각보다 적죠. 근데 단선이 있어요. 수익금액 1억 원 이상이면서 필요경비가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한 혐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통계청만큼이나 통계에 관한 데이터가 많은 게 국세청이거든요. 네. 보험 설계사의 대략적인 어떤 경비율이나 이익률 같은 거는 당연히 내부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카드를 썼던. 그리고 카드 사용처를 보면 카드 사용 상대방이 다 어딘지 나오거든요. 네네. 뭐 투썸에서 먹었는지, 뭐 스타벅스에서 먹었는지, 아니면 밥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유흥비나 아니면 너무나도 개인적으로 사용으로 되는 경비들 이런 것들을 다 발라냈더니 신고된 경비랑 진짜 쓰다고 생각하는 경비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무조건 난 1억 이상이니까 나 그러면 감시망에 걸리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리한 절세를 위한 그렇죠. 지출 증빙을 하면 안 된다. 네. 적절히 해야지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뭐든지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뭐든지. 선을 넘지 마라. 네,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유의해야 될 사항들 한 번만 간단히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기본적으로 카드를 무조건 쓰셔라. 내가 무리하게 뭐 환급이나 세금을 적게 내려고 카드도 안 썼는데 소위 말하는 가짜금이라거든요. 뭐 그런 걸 요구한다던가 무리하게 뭔가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업 관련된 경비만 넣기를 네.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환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2024년에 고액 계약했습니다. 네. 기분이 좋죠. 네. 그래서 너무 좋죠. 2024년에 제가 3억의 수입이 있었다 볼게요. 네. 근데 2025년 초가 되면서 뭐 출산이 됐건 뭐 개인적인 어떤 뭐 질병이 있었던 뭐 퇴사를 했던 뭐 조직 이동했던 여타한 이유로 25년에는 극단적으로 수입이 그냥 0원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24년에는 플러스 3억이 있고요. 25년에는 뭐 수입이자 이익이 0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환수가 다 들어온다고 볼게요. 그냥 3억이 다 환수가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 24년에 3억에 대해서 만약에 소득세가 1억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소득세는 언제 나오냐면 24년에 대한 소득세는 언제 신고하죠? 25년. 3억이니까 5월에 신고하겠죠? 네. 그럼 25년 5월에 1억을 내야 돼요. 근데 질문하시겠죠? 나는 이거 3억 환수당했다. 환수당한 데다가 나 소득은 지금 0원인데. 0원인데 환수당했으니까 나 이거 세금 0원이 되지 않냐? 네. 근데 환수되는 그게 경비로 인정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환수당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귀속이 24년이 아니고 25년이에요.
비용이에요. 그러면 26년에 그렇죠. 26년에 낼 소득세의 비용을 인정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 25년에는 내가 수익 금액 번 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3억 해봤자 뭐합니까? 마이너스 3억이 손실이 있지만 또 세금은 0원이겠지만 26년 5월에 세금이 0원인 거지. 난 당장 25년 현재는 내야 5월에는 되는군요. 1억을 내야 돼요. 한창 어릴 때 1억을 내야 돼요. 네.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탈원서나 사유서 이런 거 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럼 마이너스 3억이 날아가는 돈 아니고 마이너스 3억이 26, 27년도 이후에 플러스 수익 금액하고 비용을 이제 손실을 2월에서 차감할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24년에 있었던 1억은 없어지는 세금이 아니고 내셔야 돼요. 오늘은 종소세뿐만 아니라 설계사와 연관된 다양한 세무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무사님 너무 귀한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금 오락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잘 부탁드리고요. 세무법인 정률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제 보험 코드도 있고 제 전문직이지만 보험 세일즈도 사실 해봤거든요. 네. 영업이 얼마나 힘든지 사실 알아요. 보험의 보자만 꺼내도 고객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특히나 지인이면 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해? 이런 경험도 당연히 있고요. 저도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세금으로 많이 납부하지 않도록 관리는 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경험도 있다 보니까 세금을 누구나 내기 싫지만 특히 더 내시기 싫은 마음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고소득 설계사님이면 그렇게 말씀드려요. 납부도 나쁜데 납부액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적인 어떤 선을 잘 지키면서 절세할 거 하고 세금도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가 좀 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을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중도를 잘 잡는 저희들이 되어보아요. 이상으로 보험의 심리학 이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